2020년 3회 전자기학. 자, 1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국의 색이 P, 전개 E, 전속밀도 D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단골 메뉴죠. 한번 살펴봅시다. 분국의 색이 P라고 표현하고요. 단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전속밀도 D에서 D0를 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계는 일단 전성밀도 D는 엡실론 E가 되죠. 꼭 알아야 되는 식이고 공기 중에서의 전성밀도 얘는 뭐 엡실론 제로 E 이렇게 될 테니까 또 여기 엡실론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비유전율 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 분국의 세기에서 D-D0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요것들을 대입한 거죠. D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D0 대신에 요거 대입해서 지금 정리해 준 거지. 그래서 요것을 분극률, 얘를 비분극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때 P를 지금 물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맞지만 이것은 옳지 않고요. 요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것이 D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죠. 2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평면 코일이 B죠. 자속 밀도네요. 이런 자속 밀도를 갖는 자기에 위치하고 있다. 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했을 때 Z축에 있는 코일에서의 토크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 자석 밀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의 토크를 물은 거죠. 이거 개념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회전력 토크 얘기하면서 자성체에서 받는 토크는 공식이 이렇게 MIH 사인 세타. MI 뭡니까? 이게 자기 모멘트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세기 그리고 각이 주어지면 사인 세타 이런 곱이었고요. 자성체와 다르게 도체 코일에서의 받는 토크는 달랐죠. 공식이 NIBS 코사인 세타로 권수 I는 전류 그렇죠. 자석 밀도 그 다음에 넓이 면적이고요. 또 자성체와 다르게 이 도체에는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이거 이론 강의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우리 자성체가 받는 토크는 MLH 사인 세타 요거였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NIBS 코사인 세타 이거 이론 강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면적 S는 이 도체가 AB 이렇게 주어지면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한 것이 면적이 되니까 S 대신에 AB 써서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면 자 여기에서는 코일이기 때문에요. 코일에서의 토크 T라고 한다면 뭐였습니까? NIB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일이 하나니까 1이네요. 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I는 전류 크기 5A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1이고 5니까 자 5가 되고요. 그때 자석 밀도의 여기의 크기 지금 벡터적으로 A 성분과 Y 성분, X 성분과 Y 성분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크기 그렇죠? 크기만을 한번 살펴보자면 루트 2의 0.05에 요거에 우리가 벡터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죠.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곱해보니까 루트 2가 되면서 B가 0.05가 되네요. 그래서 B 대신에 0.05를 대입하고요. 곱하기 면적도 지금 여기가 좌표 여기 0.08 그럼 이 길이가 0.08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0.04면 이 길이가 0.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 대신에 AB를 곱해서 0.04에 0.0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문제인데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여기 이 녀석 지금 X 성분과 Y 성분이 지금 동일했기 때문에 그때 이루는 각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루는 각은 아크탄젠트 지금 요 길이가 X 성분, Y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뭐 1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 1을 갖게 하는 우리 아크탄젠트 값 얼마입니까? 45도죠. 45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도 코사인 45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해 보면
결국 토크의 크기가 얻어지네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처음 볼 때 이거 그냥 건너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처음에 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만점 방지 목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요거 계산해 보니까 5.66에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해서 토크의 크기가 얻어집니다. 토크의 크기가 얻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석은 지금 XY 평면에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과는 얘가 수직 방향, 그렇죠? 이게 지금 XY 평면이잖아요. 이쪽이 XY 평면과 수직 방향으로 토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방향 자체도 Z 방향, 여기 AZ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졌을 때 이곳이 회전하면서 이 방향으로 토크가 만들어지죠. 자석의 수직인 방향으로,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3번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서 외부 자개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차폐라고 한다. 다음 중 자기차폐에 가장 적합한 것을 물었네요. 자, 자기차폐 살펴봅시다. 먼저 정전차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 대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밀폐된 도체를 두게 되면 여기에서 완전히 그쵸? 이 전기력선은 여기에서 딱 끝나면서 그쵸? 접지된 상태로 돼 있으면 완전히 이 내부에는 이 전기력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정전 차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완전히 얘는 차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차폐는 투자율이 큰 강자성체로 둘러싸면 자개의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투자율이 큰 중공구를 써서 자 이쪽에 센 자석을 두어서 오호 이렇게 자기력선이 발사가 되면 사실상 여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좀 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차폐되지는 못하는 그런 면이 자기 차폐는 있고요. 아까 정전 차폐로 가보면 정전 차폐에서는 완전히 차폐할 수 있는 완전 차폐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여기에선 자기 차폐를 물었기 때문에요. 뭘 써야 됩니까? 아하, 뭘 써야 되는가? 나오네.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2번이 답이죠. 여기에서는. 4번 주파수가 100MHz일 때 구리의 표피 두께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단 도전율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도전율과 비투자율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가 있는 교류죠. 교류에서 표피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그랬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표피 효과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 중심에는 잘 흐르지 않고요. 표면 쪽으로 몰려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했고요. 그때의 이 길이를 침투 깊이라고 그랬고 공식이 있었죠.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루트 파일을 들고 풋볼을 보러 간 거죠. 어디로? UK로 간 거죠. UK. 그것분의 1.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이 되는 거니까요. 도전율 잘 보시고 요식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침투 깊이가 작으면 그만큼 표피 효과가 큰 거죠. 몰려서 이쪽으로 작게 바깥쪽으로 몰리는 효과 때문에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 요거 주의해야죠. 다시 문제로 가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피 두께 그쵸? 얘를 물었기 때문에 자 공식 델타가 되고요. 루트 파일을 들고 풋볼을 보러 간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UK로 간 거죠. 이것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대로 공식 한번 넣어 보면 자 루트 파이는 파이니까요. 파이는 파이고 곱하기 주파수 100MHz 자 메가니까요. 얼마? 10의 6제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비투자율 알려줬네요. 비투자율 알려줬고요. 그렇다면 자 진공 비투자율 알려줬으면 여기 미우는 진공중 그 다음에 비투자율 이걸 곱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중에서의 여기 투자율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0.99를 쓰면 되겠고요. 0.99를 쓰면 되고 여기는 도전율이 와야 됩니다. 도전율 그렇죠. 요거 그대로 5.9 곱하기
10의 7제곱 이것분의 1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6.58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나오는데요. 봤더니 보기에 답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단위를 잘 봐야죠. 여기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은 미터입니다.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얘는 미터고요.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이 값에다가 얼마를 여러분 곱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10의 세제곱을 곱해야죠.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세제곱인 6.58 있죠? 6.58 4번이 그쵸? 가장 가까운 값이죠. 4번을 골라줘야 되겠네. 자, 5번 앞전기 현상에서 전기 분극이 기계적 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전 현상이라고 해서요. 기계적인 변형력을 가하게 되면 표면에 전기 분극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이거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종효과고요.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압력을 준 거에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횡효과고요. 같은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종효과니까 여기에서는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종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횡효과죠. 횡효과. 답은 2번이죠. 여기 횡효과가 답입니다. 자, 6번 구리의 고요저항은 20도씨에서 고요저항이 주어져 있네요. 로우죠, 로우. 그리고 온도계수가 0.00393 보통 알파 이렇게 표현하고요. 단면적 S 2제곱밀리미터 그다음 100m라고 한 것이 길이죠. 그럴 때 구리선의 저항값이 40도에서는 약 얼마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지금 20도에서 40도씨까지 올라갔을 때 그렇죠? 최종 우리 저항 구하는 공식 R 기억나죠? 처음 저항 R0라고 한다면 거기에 1 플러스 온도계수 알파에다가 나중의 온도 마이너스 처음의 온도 요 정도 기억을 해둬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의 저항 지금 여기 보면 온도계수 주어져 있고요. 나중 온도, 처음 온도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처음의 저항이 안 주어져 있고 고유 저항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 주어진 값으로 그쵸? R0를 구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저항 R0라고 한다면 얘는 그쵸? 고유 저항의 면적에는 반비례하죠. 저항은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하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갑시다. 요 식에 의해서 자 1.69에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요. 또 여기 곱하기 S가 여기 단면적 2제곱밀리미터죠.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2 곱하기 얼마 이것을 우리가 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밀리미터가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제곱밀리미터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의 길이 얘는 미터 단위니까 얘는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요. 여기 1 플러스 알파 대신에 0.00393을 집어넣고 그렇죠? 나중 온도 40도 처음 온도 20도니까 40 마이너스 20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91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요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전위경도 V와 전개 2의 관계식을 물었죠.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되는 거죠. 기본 공식을 물은 거죠. 이것은 경도죠. 기울기. 즉 전개는 전위의 음의 기울기였죠. 음의 기울기. 그래서 뭐 구배라고도 하고요. 경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3번. 이거 기본적인 식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죠. 8번 정전계에서 도체에 플러스 전하를 주었을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플러스 전하를 주었을 때
사실상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 플러스 Q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면 그렇죠? 다른 쪽 마이너스가 있는 쪽으로 이런 전기력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의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 그 전개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정리였고요. 그리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발생 소멸하지 않고요. 또 전기력선은 반발하고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고 또 출입할 때도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출입한다는 거죠. 수직으로 출입하게 되고요. 도체 내부를 통과할 수는 없고 또 등전이면과 역시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게 전기력선의 성질이고요. 또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도체 이것은 전기력선은 역시 전위면에 수직으로 교차하게 되고요.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도체 내부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전하는 도체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큰 곡률을 갖고 있을 때, 즉 이것은 곡률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곡률 반지름은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크죠. 이렇게 뾰족한 것을 곡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에 해당되는 원을 그려보면 이 곡률 반지름은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도체의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 곡률 반지름이 작다는 것은 이 작은 데서는 좀 뾰족하다 지금 그런 의미니까요. 여기에선 전하가 많이 분포하고 도체 외측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죠. 그렇죠? 외측 표면에만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출입하고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저하가 골고루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즉 여기에 있는 2번과 서로 모순되죠. 내부에 있는 어떤 공동면에는 골고루 분포하지 않는다. 4번이 틀린 거죠. 9번 평행도선의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를 흘릴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평행도선의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니까요.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다른 쪽은 이제 이쪽으로 온다 그 얘기죠. 어떻게 오기로 했습니까? 같으면 같이 흡연을 하자.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흡연하자. 같을 때 흡인력이고요. 이렇게 같을 때죠. 방향이 이 방향으로 서로 같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요. 반대는 반발력, 그렇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반반하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서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여러분들 공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FBIL 요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이끌어내 봤었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 요 공식 R분의 2배 두 개의 전류의 곱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복 전류니까요. 요거죠. 반반한 거죠. 반대 방향으로 반발력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흡인력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힘 자체가 그렇죠. R분의 2IA IB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런 꼴이었죠. 힘의 크기가. 그래서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니까 요 둘의 같은 크기니까 그걸 우리가 II라고 하면 I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옳다는 얘기죠.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매질의 투자율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고요. 두 도선 사이의 간격의 제곱 아니죠. 간격에 그냥 비례하는 거지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죠. 여기 투자율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 비유전율이 3, 비투자율이 3인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 V네요. 진공에서의 속도와 관계를 물었네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거 맥스웰 전자방정식에서 자, 요거 여러분들 뭐 기억하되 아무튼 나오게 된 배경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네 개의 이 전자방정식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봤더니 요것이 기존에 있던 역학에서의 파동방정식과 꼴이 똑같았는데 자, 여기 V제곱분의 1에서의 뜻하는 이 V가 그 파동의 속도를 뜻하는 거여서 꼴이 똑같다면 여기 엡실론 뮤가 그러면 V제곱 즉 V제곱이
역수가 되겠죠. 엡실론 무분의 1이 될 것이고 v는 그러면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 뭐였습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결국은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외워두면 좋겠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문제로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의 진행 속도를 지금 물었는데요. 자, 진행 속도 V 다시 한번 가보면요.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인데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자면 뭡니까? 루트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뮤 대신에 뮤 제로 뮤 S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요것은 분리시킬 수 있죠. 얘를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리시키고 곱하기 루트 엡실론 S 뮤 S 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둘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진공 중에서 그러면 속도가 되는 거죠. 진공 중의 속도 V0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 원래 진행 속도는 아하 이 값이 지금 곱해진 값이네. 근데 비유전율 뭡니까? 엡실론 S 비투자율 뮤 S 값을 각각 3씩을 주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3 아하 9가 되니까 3 9니까 루트 9 얼마입니까 이 값이? 루트 9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의 속도의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1번은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